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정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가 갠 뒤 날씨가 싱그럽고 촉촉하게 느껴집니다. 어제 휴일 아침에는 그렇게 큰 비가 아니어서 산책길에 나섰는데 산수유가 벌써 꽃망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봄꽃 중에서도 대체로 빨리 피는 꽃이 이 노란빛의 산수유죠. 우리들이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이미 수줍고 화사하게 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청와대가 특별 임무를 수행할 대북 특사를 오늘 파견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김영철 특사를 보냈고 우리는 이에 답방 형식의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결코 새롭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또 서훈 국정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팀은 문 대통령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결정돼 대표단이 오늘 오후 북한을 방문해 1박 2일 일정으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평창 패럴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 이미 예고된 한미연합훈련과 맞물려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대북 특사를 곧바로 파견해 실질적이고 또 생산적인 회담을 구축해 간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 뉴스 찾기 쇼에서도 짚어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천명 없이는 북미 대화에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북미 양국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접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만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에게나 또 한미 간 동맹에서나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이번 어렵게 특사로 지명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또 서훈 국정원장은 반드시 이런 접점 찾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접점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고 또 남북한 상호 안보 체제의 위협이 원천적으로 소멸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북 특사 파견은 역대 정권에서 비공식 그리고 비밀리에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극히 공개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입니다.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특사 파견은 일찌감치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오늘 띄워서 반응을 보았고 야권에게도 그 상황을 미리 던졌던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 대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투명한 상태에서 논의한다는 전공법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전공법으로 그건 꽁꽁 닫힌 채 대결 의식으로만 차있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교류 방법을 전략적으로 찾아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처럼 남북 간의 평화의 불씨가 정말 살아날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심정입니다. 뉴스 찾기쇼 두 번째 주제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외국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 폭탄을 매기기로 해서 한미 간 통상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응하는 갖가지 맞불 작전을 지금 펴고 있죠. 이런 우려는 그간 혈맹으로 쌓아온 북한 핵과 또 미사일 위기에 대응했던 한미 간 공조체제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 그리고 두 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즉 FTA마저 폐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근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보다 오히려 굳건한 동맹 관계의 한국이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는 물론이고 당선 후에도 꾸준히 미국 우선주의, First America, 그리고 경제 민족주의를 주창하면서 자국과 불공정 무역 국가와 안보 무임 승차 국가는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안보 무임 승차국은 주로 우리나라 한국을 겨냥한 그런 모양입니다. 한국이 정말 트럼프 얘기대로 국제사회에서 좀 더 가까이 표현하면은 한미 동맹 방위 분담에서 무임 승차국일까요? 정부 당국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복 관세로 불리는 호외세 도입을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예고해서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유엔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상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방위 분담금에서 미국이 60%를 내면은 우리가 40% 이상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호외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호외세란 상대국이 자신의 나라 물품에 매기는 관세가 50%라면은 미국도 똑같이 50%를 매긴다는 자국 보호 우선 원칙으로 이는 보복 무역 성격이 짙습니다. 무역량의 규모나 또 상황 등을 전혀 도외시한 국제 관행에도 지탄받는 일방적인 행위인 것이죠. 트럼프는 이어서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더 많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양의 돈을 잃었다면서 호외세 부과 대상국가 일부는 동맹국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국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배타적 발언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자의 논리로 압박하는 세계적인 대통령의 모습이 좀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자, 뉴스 자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민평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교섭단체를 만들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최근 잇따른 원내회담을 열고 두 당이 합해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한 현안을 짚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국회의석은 14석이고 정의당은 6석 미니정당으로서 두 당이 합해지면 딱 20석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장병환 민평당 원내총무는 정의당과 손잡고 공동교섭단체를 꾸미는데 대체로 긍정적이며 언론 인터뷰에서도 현재 당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한 언론에 출연해서
정체성과 가치관 때문에 민평당을 창당했는데 정의당과는 정체성부터 맞지 않고 당 체질에도 우리는 중도 개혁이고 정의당은 진보라면서 합당에 부정적 견해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민평당이 바른당과 갈라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시 다른 당과 한 배를 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6.13 지방선거에서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후보설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그렇게 싫지 않으면서도 신중한 모두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은 민의 정당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실리도 크고 또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후보 내기도 숨통이 트이지만은 진보 정당이 원칙 없이 군다라는 이런 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정미 당대표는 민평당에서 공식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제의가 오면은 논의기구를 통해서 당원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13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지방선거에 바야흐로 합종 연횡이 물밑에서 시작되지 않나 싶네요. 자, 뉴스작쇼 네 번째 순서는 진행자 관람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보수주의, 이래서 위기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부터 짚어보면은 보수를 이끌어왔던 한 특정 정당의 선거 패배와 자멸이 그 당 자체만의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은 보수의 지리멸렬한 작태, 또 갈 길 잃은 듯한 공당의 무개념 그런 의식 상태 아래에서는 결국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아무런 그림자만이 짙게 남길 뿐이라는 국민들의 지금 쓴소리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속이지만은 10수년간 이 나라 양당 체제의 한 축으로서 굳건히 보수의 중심축이었던 그런 당이 지금 풍비박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 지지율 겨우 10%를 넘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또 구속수감 이후 보수의 중심은커녕 정치의 한쪽에서조차 끝없이 추락하는 이합 집산의 모습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정말 진정한 보수라고 부를 만한 한국의 정치 세력이 존재나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아세안 주요 국가들을 보면은 강력한 카리스마의 국민 통합형 집권자가 소위 부국 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다각적인 외교 무대에서 사활을 건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그렇고 아베가 그렇고 시진핑이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은 어떻습니까? 수권 정당, 대안 세력으로서 이런 복잡 미묘한 국제 정세의 요동을 제대로 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여당의 잘못 맛을 기다리고 실수를 찾아서 공격 빌미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개헌 정국이 코앞인데도 확실한 지표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전혀 국민에게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는 보수의 기치를 둔 투사적 의회 민주주의자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과 야당의 사소한 단기적 실책만을 찾아
질타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국민의 눈에 많이 띈다는 그런 평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보수주의가 그나마 나아가고 찾아야 할 길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6, 70년대 남북한 극한 대결 상황 속 국가 산업화 개발 시기에나 있을 법한 맹목주의적인 반공주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일은 지극히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중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시대착오적 이념 집단으로 머물리는 한 보수주의의 그 자체의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 강력한 경찰력, 다시 말해 엄정한 국가 공권력을 밑받침해주고 옹호하는 준법 정신의 기치를 드높여 주라는 주문입니다. 이런 국가의 경찰력, 엄정한 국가 공권력을 밑받침해주고 단결했을 때 현재 야당은 국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키워주고 올바른 법 집행을 통해서 사회 악의 일소를 위한 제도권 정당의 모습으로서 강한 이미지를 뚜렷하게 심어주는 것도 바로 보수정당의 정체성이고, 이런 정체성이 결국 국민들의 신뢰, 지지를 유지하는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에 대한 가치, 기준을 국민 생활 속에서 굳건히 잡아주라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를 짚어봤습니다만은 야당에 대한 욕이 아니고 정말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고언으로 야당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정치의 세계는 무자르듯 선과 악으로 나눠지고 대립하는 세계가 아니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다투면서도 공통점을 찾아 이해하고 수용하는 토론의 장이 바로 정치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피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마무리 결론입니다. 한국 보수의 위기는 진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전체의 위기라는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이 나라 정치를 짊어진 위정자들의 양 어깨에 실려 있다는 점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자,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 저도 물 한 잔 먹고 시가 있는 시의 언덕길 코너, 오늘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너무 유명한 시죠. 자, 낭송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있고, 실패하니까 인생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값지고 귀한 것은 이처럼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 눈물겹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뉴스 자키쇼 시가 있는 시의 언덕길.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뉴스 자키쇼 5번째 소식은 생활 뉴스입니다. 생활 뉴스 첫 번째 코너입니다. 갈수록 악화돼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시대 화두는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과 취업, 또 재취업일 것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한 달에 얼마나 돈을 쓸 거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취업 준비생 200여 명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평균 45만 원 정도를 쓰는데 대체로 부모가 주는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청년 구직 촉진수당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 또 졸업 후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또 취업 준비와 정보 공유 기관으로 카페나 지역 도서관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바라는 구직자 지원 형태는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 준비 비용 지원, 채용 정보 제공 순이었습니다. 꼭 좋은 대기업이나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후생복지가 제대로 갖춰진 일자리가 이날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생활뉴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집으로 현금을 배달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각종 연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적연금 현금 배달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이 제도는 우리 통장 계좌로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나 또 노령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등을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이런 돈들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배달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면 되는데 배달 금액은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돈을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게 이제 통장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 같은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라든가 또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섬마을, 산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네, 뉴스 자키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불황기에는 붉은색 립스틱과 또 짧은 스커트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어떤 연유에서일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를 경제 용어로 립스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래를 보면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는 적은 돈으로 화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립스틱이 유난히 많이 팔린 데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치하고 싶은 욕구를 저가품으로 채우려는 현상에서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효과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가격 대비 성능 또 만족도를 얘기하는 가성비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한판 승부를 앞두고 지금 여야는 이 립스틱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덕을 보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역별 후보 선출을 두고 여권은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논리로 자리값이 막 뛰고 있는데 야권은 극심한 인물난에서 서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불황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권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행복한 비명, 글쎄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뉴스 프리존 뉴스 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